외교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 토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출연자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그리고 김창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뭐 저는 잘 지냈지만 우리 못 지내고 이 주말에 SNS 들어가 보니까 왜들 이렇게 싸워? 그러니까요. 나 보니까 선거 끝나고 무슨 뭐 그동안 맺힌 한을 풀듯이 아주 싸워대는데. 선거 끝나고 전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했지만. 저희 취재 편의점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뭐 그 유명한 매불쇼에 이르기까지 저희 그 소위 얘기하는 지난 그 윤석열의 내란을 함께 겪은 동지적 관계에 있는 수많은 유튜브 매체들이 하여간 지금 그 점입가경 수준으로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들 막 험한 말들을 그 주고받으시는지 10년, 20년 된 약정까지 다 끄집어내고 다 털어서 인간적으로 상처를 주는 단계까지 싸우시는데. 근데 이분은 정말 너무 심하다. 이팡팡님이 쓰레기래. 쓰레기 종대 아저씨. 이거 김종대 의원님한테도 이런 막말을 퍼붓는 이유는 뭐예요? 편찮으신 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편찮으시다가 나오신 분인데. 예. 이런 어떤 양상에 주말에 SNS에 보니까 아주 심하던데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로 40년 동안인데 역사가 좀 진보하고 사회가 좀 선진화되려고 할 때마다 이 진보 진영의 고질적 병폐가 분열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어떤 그 동안에 찌들은 옛날에 그 습관들이 나와가지고 네. 10년 전, 20년 전 것까지 들춰내서 싸우고 논쟁하고 난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 근데 지금 저희들 보니까 뭐 대통령을 향해서 이재명 정신 차려라 퇴임 후에 깜빵한다 배신자 이죄명 뭐 이런 거를 누가 썼던 거죠 옛날에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이 네. 비판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막말 수준의 글들이 올라오는 건 왜 그런가요?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또 그랬습니까? 이 두 분들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을 하셨거든요 청와대에서. 예.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밈처럼 다녔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국민 놀이개다. 국민 스포츠라고. 국민 스포츠라고 막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 네. 예.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괴로워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비판을 또 한편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을 했었죠. 어떻게 했냐면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비가 와도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고 뭐해도 잘해도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고 못해도 책임져야 되고 하여튼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자리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이제 소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국힘당 쪽에서 그때 국힘당이었나 하여튼 그 당 있잖아요. 한나라당이었나. 한나라당이죠 그때. 걔네들이 무슨 막 연극 같은 거 하면서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 그때는 정말 조롱했잖아요. 조롱했죠. 근데 저는 뭐 우리 이렇게 정치에서 상대방이 의견이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늘 뭐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런 거룩한 말씀으로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비판할 수 있고 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것은 그 판을 깨는 거예요. 예. 그 판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게 판이거든요. 대한민국 얼음장 위에 있어요. 지금 이제 새로운 그 국가로 대학해 나가려는 얼음장 위에 있는데 그 얼음장 위에서 좀 도끼질 하다가 얼음판 깨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 그런 어떤 지나친 발언들은. 네, 그러니까요. 그 지난 뭐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지만 대통령께서 나서서 헐뜯기 비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2004년 8월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찬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노가리라는 이름의 무능하고 술주정하는 가장으로 묘사를 해서 비판을 받았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 노가리 역을 했던 게 주호영 의원이고요. 이해운 의원이 부인 박근혜 당시 이제 박근혜 당시 대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정말 옮기기가 다 심각한 정도의 수준의 것들을 당시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그런 정당에서 했었는데 그들과 별도로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분열적 행태가 심각하니 이게 지금 되겠나. 정부 딱 1년 된 거 아닙니까? 정부 딱 1년 됐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는 일단 광고부터 광고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광고입니다. 뭐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된 광고입니다. 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 건보에 다 가입돼 계시죠? 네. 혹시 건보에 가입 안 되신 분은 없으시죠? 예. 예. 자,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과 진단 그리고 치료 등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가운데 국가 건강 검진을 통한 건강 체크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이용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거 이용 안 하면 안 돼요. 손해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거를 이용을 안 한다? 아유, 안 된다. 반드시 이용해야 된다.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 검진, 두 번째 암 검진, 그리고 세 번째 영유아 검진인데요. 아마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는 어머님들은 그 영유아 검진 전부 다 했어요. 그 보건소에서 나눠주는 그 수첩 있거든요. 아이들 그래 그 수첩에다 이렇게 다 도장 찍어 갖고 다니면서 저도 예전에 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 했었는데요. 요 세 가지 국가 건강 검진은 전 생애에 걸쳐서 성별 그리고 연령별로 맞춤형 항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 검진은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2년마다 대상이 됩니다. 단 세대주 그리고 직장 가입자라면 연령과 상관없이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신체 계측, 혈액 검사 등 공통 항목이 8종이고요. 이상 지질 혈증, 그다음에 정신 건강 검사 등 성별 연령에 따른 11종 검사가 있고요. 본인 부담금 없습니다. 예, 빵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 검진. 이제 건보에서 그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번에 암이 나와서 내가 지금부터 치료해 이런 분들 되게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로 국가검진을 통해서 암검진을 통해서 확인되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으로 모두 6종이 20세부터 연령별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6세 미만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영유아 검진도 모두 8번에 걸쳐서 꼼꼼하게 지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도울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혼잡하고 예약이 어렵거든요. 지금 바로 나와 가족들의 건강검진을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가가 드리는 건강한 선물이에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25시 앱이 있어요. 이 25시 앱에 들어가면 대상조회도 할 수 있고요. 10년치 검진 내역을 싹 다 분석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서 나의 건강 상태가 어떻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희 운전면허 딸 때 옛날에 신체 검사하고 서류 제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공단에서 일반 검진 받으시면 그냥 바로 운전면허 신체 검사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일반 검진만 꾸준히 받으셔도 면허 딸 때 신체 검사 별도로 돈 내고 할 이유가 없다. 이거 안 하면 신체 검사 별도로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검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용할 때도 신체 검사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용이나 운전면허 딸 때 별도의 신체 검사 없이 할 수 있는 공단의 일반 검진을 꼭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광고 말씀 소개해 드렸고요. 아까 드리려던 말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브리핑인데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맨 끄트머리에 이제 있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유럽 순방에 대한 큰 틀에서의 성과에 대한 발표도 했고 또 여당에 대한 이러저러한 심경 토로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이게 이제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외교에는 귀신, 국내 정치에는 등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가고 뭐가 이렇게 술술 풀리는 느낌이 드는데 국내 돌아오기만 하면은 심지어 민정당 내부에서조차도 레임덕이라는 말, 물태우라는 말이 나돌고 맞아, 물태우.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또 민주화 조치에 반발하는 그 보수 세력, 과거 군부 세력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내 정치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냥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G7 회의 가가지고 트럼프 바로 옆자리에서 90분 얘기한 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것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겠냐. 자리를 배려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그렇고 또 이란 전쟁 직후고 예. 또 이 동아시아에서의 인도 태평양 전략도 지금 굉장히 변화의 분기점에 있고 우리도 지금 미국에 걸려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럴 때 한국 대통령한테 특별하게 그 배려한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 잘 활용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어떤 그 국제적인 글로벌한 어떤 그 영역에서 소모적인 논쟁에 빠지지 않고 굉장히 회복력 강한 나라로 네. 이렇게 매력 지수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저는 요즘 해외 나갈 때마다 국격이 달라진다는 걸 느낍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예. 그 사실은 굉장히 그 성과가 많았는데 싹 다 묻혔어요. 근데 국내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무슨 뭐 명청 프레임에다가 뭐 전당대회가 마치 뭐 모든 걸 잡아먹는 블랙홀 같이 돼가지고 전당대회 블랙홀.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은 아주 극과 극 아닙니까? 예,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아주 두 예. 세계 예. 평행 우주처럼 달리고 있다. 어. 예, 그런 아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김창수? 우선은 G7에 그 두 번 연속 초청을 받아서 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G7 국가들과 어깨를 견줄 수준이 됐다는 것을 G7 국가들이 인정했다. 사실상 인정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격과 역량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은 것은 우리가 계엄과 내란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우리 시민들이 극복해내지 않았다면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격이 김정대 의원이 강조하신 것처럼 이렇게 높아진 거는 그야말로 우리 민주 시민들의 힘이 그 저력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마크롱 대통령이 주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90분간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불수에 네, 옆자리에 있었던 게 90분간이라는 옆자리에. 얘기죠. 네. 그 둘의 얘기만 한 건 옆자리가. 아니에요. 네. 근데 한불수이 140주년이 가지고 한불수이 140주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리고 지난 4월달에 마크롱 대통령을 초청해 가지고 한국에 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과 프랑스하고 관계를 돈독히 해놓은 게 이번에 이제 G7에서 마크롱이 트럼프 옆에 이재명 대통령을 앉도록 배려해준 그런 배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이 90분간 대화를 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한 바에 따른다면은 한미 정상회담 할 때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화의 내용은 이제 대부분 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내용들이고 우리가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또 미국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대화였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네. 말씀드려보자면은 그 지금 G7에 참여했던 정상들이 전부 트럼프 대통령하고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카나다의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하도 까가지고 네. 그래서 자리를 은근슬쩍 피했고 그다음에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옆에 앉을 마땅한 사람이 없었구나. 다 불편해. 예, G7 정상들이. 예.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예. 그 이란한테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말아먹힌다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했다가 엄청 비판했었죠. 엄청 당했지. 미군 빼다가 정말 독일에서 무기도 빼내간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47대 대통령이니까 그 독일의 축구 유니폼 지금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으니까 유니폼에다가 47 등넘버 해가지고 또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물하고. 예. 근데 또 웃긴 거는 이탈리아의 메리니 총리 여성 총리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은 더안 좋아졌어. 더 그치, 안 그 유럽에 예. 트럼프였어요. 예. 그 유럽의 극우의 맞아. 선봉장이었고. 예. 근데 멜라니 총리랑 둘이 이제 굉장히 다정하게 원래 네. 친했거든요. 네. 노선도 똑같고 그래서 굉장히 다정하게 이렇게 둘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화면이 여러 번 잡혔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 총리가 자기한테 통사전 해가지고 애걸복걸했다. 사진 찍자고. 그래서 사진 찍어줬다고 트럼프 네. 대통령이 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막상 막하야. 멜라니 총리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멜로니 예. 멜라니는 트럼프 대통령 부인인가? 멜라니아는 트럼프 부인이죠. 부인이고. 예. 멜로니 총리가 예.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언제 애걸 복구를 했냐고 복구를 나를 치면서 앞으로 미국이 나한테 애걸 복구를 해야 될 거다. 그래야지 상정해주겠다. 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G7에 참가한 모든 정상들하고 막 관계가 그런데 그래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어쨌든 저간에 90분간 옆좌석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대화를 했다. 그 점이 저는 유난히 아니 돋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트럼프가 G7 같은 다자 회의에 안 오니까 네, 맞아. 마크롱이 이번에 자기가 주관을 하는데 야 트럼프 중간에 또 가버리면 어떡하냐? 저 스위스에서 뭔 행사도 있다는데. 네. 그러니까 잡아놓으려고 별 아이디어를 다 내면서 네. 그 베르사유 궁전 거기서 만찬을 하고 가라고 꼬시는데 요게 아주 저기 저 뭐랄까 이 화면이 좋거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거를 갖다가 저 뭐냐 이거 만찬을 하고 가라니까 만찬장에 가서 막 그 양해 가서 사인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정도로 트럼프를 못 가게 잡아놓으려고 별 거기서 베르사유 궁전이 동원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을 하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도 네. 대표적으로 미국을 까는 트럼프 대통령을 앞장서서 까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G7이 또 판 깨지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제 G7 회의장에 트럼프 대통령 딱 입장하는 거 봤어요. 딱 입장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인이다. 다 정상들 앉아 있는데 45분 늦게 와가지고 다 와서 I am host. 내가 주인이다. 한번 딱 뵙고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G7 정상들하고 사이가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기회로 삼아서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이제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북미 간의 협력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네.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이거는 굉장히 아니, 우리한테 그런데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거는 우리한테 있지만은 허기로 삼은 거는 되게 잘한 맞아요. 거다. 지금 저 G7 정상들 보면은 전부 트럼프 앞에 가서 까이거나 아니면은 저기 뒷담화 당한 그렇지, 정상들이라는 모욕당하거나. 게 네,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만 그게 없어요. 그렇다고 이재명 스트롱 대통령이 리더, 스트롱 리더. 어. 스트롱 리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할 말을 안 했냐? 안 하냐? 다 하죠. 했어. 네. 이스라엘 저기 그렇지. 보편적인 그렇죠. 건 이번에 해라. 하고 있다든지 이 이란 전쟁에 대해 가지고도 아주 그 미국의 신경줄 건드리는 얘기를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얘기 다 하고 저기서 안 까인 정상이 유일하다.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어 실제로. 왜 그런지 그렇지. 아세요? 작년에 에이펙 때 왕관을 선물했었잖아요. 아니, 오늘 김창수 처장님 계속 삐딱하게 나가시네. 그러면 제가 다르게 좀 이야기하자면은 그 이제 지금 정세를 한번 쫙 보면은요. 네. 5월달에 미중 정상회담 했잖아요. 예.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미중이 다 밝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달에 시진핑이 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하고 북중 정상회담 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또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90분간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평화 북핵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미국이 페이스메이커 해라. 아니 피스메이커 해라.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했다. 이런 이제 기존에 작년 8월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것들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되게 지금 고민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야 북한하고 어떻게 잘해보고 싶은데 저건 뭐 묘수가 없냐. 그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묻기도 했고요. 네. 이거 이제 다시 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해라 그랬는데 야 나 혼자 피스메이커 하려고 그랬더니 힘들어 죽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데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인 우리의 역할이 더 간절히 필요해졌고 더 절실히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9월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한미 간의 미중 정상회담과 그다음 그걸 계기로 한 북미 관계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에게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분히 하지만 사실상 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 한반도 평화에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기여할 뜻을 트럼프가 내비쳤고 뭐 북미 정상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기를 희망한다라는 네. 얘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사진 올린 얘기 뭐 이런 등등도 한 거고 이제 그거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평가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독일하고 캐나다 그러니까 독일 그 저기 메르츠 총리 그다음에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 이제 여기하고도 굉장히 그
적극적인 방산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또 트럼프가 우리한테 미국 군함을 열척. 좀 열척을 빠르게 좀 건조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봐서 우리는 또 당연히 된다. 빨리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데 이런 게 그것도 거의 안 네. 드러났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건데 네. 그 미국이 이란하고 MOU를 맺은 건 말이죠. 무슨 큰 외교적 지략이 있어서 맺은 게 아니고 네. 군대가 지쳐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게 그 저기 항모 전단이 가 있고 구축함이 26척이 가 있는데 중국 상선 760척, 지난주 기준으로 860척이 항모 전단에 접근을 해가지고 완전히 포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군함 저 26척이 우리가 보기엔 대단한 것 같은데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저 중국의 초대형 유조선 앞에는 애 같은 거야 그냥 껌딱지 같아.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장기간 해양에서 작전도 안 되지, 기뢰 제거 연안 전투도 안 되지. 그러니까 저 호르무즈 해협 진입도 못 하지. 그러다 쫓겨났다가 MOU 체결한 거란 말이에요. 이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상이. 그런데 제가 이제 경향신문에 지난주 칼럼에 그 주제로 썼는데 네. 저기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조선 능력 차이가 이 이란 전쟁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저 미국 그 선방 몇십 척 군함이 있는데 네. 5월 13일 미중 정상회담 전날 시진핑이 초대형 유조선 10척을 항모 전단에 접근해 시켰다. 그게 배수량 30만 톤입니다. 항모의 3배. 그리고 그 뒤에 800척이 새까맣게 갔다는 거죠. 이런 무력 시위를 하고 미중 정상회담을 한 건데 지금 1년에 조선 능력이 미국이 한 척 만들면 한 척. 한 척? 예. 중국이 한 500척, 600척씩 만든단 말이에요. 예. 한 해에. 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저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봐라. 나중에는 1000척이 넘게 갔다가 박아버리면은 예. 저 항모 전단이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방법이 없다. 방법이. 이걸 해놓고 미중 정상회담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가 야 미국의 힘의 한계를 스스로 자각한 거고 이래가지고 뭐 앞으로 저기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 견제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비상사태예요. 사실상. 아니 이게 저기 뭐냐하면은 패권의 퇴각입니다. 저 후퇴. 미국에. 매듭 따지고 지가 싼 똥을 지가 치우지도 않고 그냥 냅다 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관련해서 이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미국하고 이란이 스위스에서 1차 고위급 회담을 종료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 전쟁 얘기를 그냥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잠시 후에 중재국들이 그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한 줄 뉴스로 들어온 것은 이란이 스위스 협상에서 호르무즈 안전 통행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그러니까 당초 이 미국하고 이란 종전 MOU에서 60일 동안 상선의 안전 통행을 보장하고 30일 이내에 기뢰 제거를 완료하고 또 연안국들과 해협 관리 대화를 진행하겠다라는 게 5항으로 있는데 그게 아닌가? 바로 또 이렇게 돌입을 하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또 석유 수출, 이란의 석유 수출, 그다음에 동결된 그 자금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논의가 진전되었다라는 소식은 들어와 있습니다. 뭐 요 두 줄밖에 안 들어와 있어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스위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협상이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또 막 레바논? 레바논 문제로 또 한바탕 주말 사이에 시끄러웠어가지고. 예. 우선은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지속되면서 그 핵심적인 것들을 지난 방송 시간에 제가 4가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14개 항도 전부 다 그 4가지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4가지를 다시 말씀드려보자면은 일단은 이란이 걸고 버티고 있는 거는 호르무즈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란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는 핵 문제와 농축 우라늄인 거고 네. 그다음에 이란이
미국에게 원하는 거는 제재라든가 동결 자산 완화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보상 문제이고 이 세 가지가 이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이번에 합의의 14개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였죠. 이제 어떤 일종의 뭐 보상 관련된 것들은 재건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다음에 원유 수출을 허용해 주는 거라든가, 동결 자산 해지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각각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돼 있었고, 호르무즈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항목으로 14개 중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핵 문제라든가 오래한 문제는 앞으로 60일 동안 차차 협의해 나간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가 말했던 그 세 가지가 이제 다 14개 항목에 나누어져 가지고 포함돼 있었습니다. 네. 포함 안 되는 게 레바논 문제잖아요. 근데 레바논 문제가 이제 제 1조에 기본적으로 모든 그 전쟁을 종결하는 협상은 이제 전쟁 끝낸다 이렇게 하는 게 1조 1항입니다. 네. 근데 1조 1항에 전쟁 끝낸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레바논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란 전쟁에서 레바논 문제가 애초에 그렇게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란 전쟁이 진행되지면서 앞에 세 가지 문제에다가 이란이 레바논을 공격하고 레바논 헤즈볼라가 또 이란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 기회에 헤즈볼라까지 전부 다 소탕해버려야겠다고 해서 전선이 레바논으로 헤즈볼라까지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까지 전선이 확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이슈로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가장 남아 있는 큰 불씨는 레바논 헤즈볼라 문제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매매한 건 뭐냐면요. 6월 19일 날인가 MOU에 서명하고 21일 날 발효하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약간의 회색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색의 기간에 그러니까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공격이 있었어요. 이게 누가 먼저인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공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살짝 제가 이제 그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네. 오늘 방송을 위해서. 근데 6월 18일, 19일 이 무렵에 그러니까 MOU 서명한 무렵에 이스라엘이 살짝 자극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조금 더 세게 반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자신의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판을 계속 교란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건가요? 측면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또 헤즈볼라도 네. 약간 강경 세력들이 헤즈볼라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헤즈볼라 까불지 말아라. 너희들 만약에 이란이 헤즈볼라 통제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란 다시 그냥 쑥대밭 만들어버리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 문제가 가장 남아 있는 이제 큰 불씨로. 그러나 이제 이것 때문에 협상을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란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예. 이거를 이 헤즈볼라 레바논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협상의 큰 바퀴는 이제 굴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큰 바퀴가 굴러가는데 앞에 이제 걸림돌로 네. 계속 등장하는 게 레바논 문제가 끊임없이 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속보가 하나 더 나와 있는데요. 이란 외무부 장관이 이란 석유 수출 제재가 면제가 됐다. 그리고 대규모 재건에 착수한다라는 그렇죠. 소식도 들어와 이게 있어요. 이제 요 14기 항목에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스라엘이 격분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해각서 제 6조에 네, 이란 재건 지원 3천억 달러 그 기금 조성안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격분을 하냐면은 저게 결국 이란의 트럼프 타워 만들고 그다음에 저 이란 석유 좀 어찌 해보내자고 그 두 명의 주범이 있다는 거예요. 제럴드 쿠슈너하고 네. 그 왜 사위 그다음에 위트코프 중동 측사 두 놈이 네. 트럼프의 저 탐욕을 저 트럼프 타워 세우는 거하고 석유 사업하고 이런 것들 해가지고 딱 심리를 읽고 MOU 안을 요걸 만든 거다. 그래서 요 3천억 달러 재건 지원 이게 예. 트럼프식 거래지 이건 외교가 아니다. 이건 거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래 내용에 이스라엘의 안보를 팔아먹었다. 이 3천억 예. 달러를. 트럼프가 자기의 저 거래를 위해서 이스라엘 안보를 팔아먹은 거다. 팔아먹은 거다. 그렇게 네타냐후가 난리를 치는 거구만요. 이게 지금 하루 종일 그 이스라엘의 채널 14라고 있어. 네, 채널 14. 그 친비비 방송이라고 벤자민 네타냐후 방송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맑게나 한다는 그냥 유튜버 평론가들이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트럼프를 조지는데 예. 그걸 종합해 보면 내용이 이거라고. 아하. 그래가지고
야 이게 보니까 외교부하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단물 뽑아 먹겠다고 이스라엘을 협상해서 배제시킨 다음에 저기 이거를 사인해버려? 그러면 이거는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반 트럼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어? 아니 저기 저 실제로 황당하네. 예. 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예. 저 과반수의 이스라엘 국민이 이번 양해각서는 네. 이스라엘의 재앙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아. 그리고 70%가 전쟁 지속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 우리는 털렸다. 우리는 완전히 외면당했다. 미국으로부터 동맹은 배신당한 것이다. 동맹 배신당했다. 그 주범이 쿠슈너다. 아. 사업가들. 예. 얘들이 저 그림자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트럼프하고 같이 예. 저 말하자면은 떴다방한 거다. 떴다방. 아니면 저기 보이스피싱 한 거다. 보이스피싱. 예. 예. 이게 이제 줄거리요. 어. 그래가지고 저 헤즈볼라라도 계속 접해서 이걸 일제 전체를 흔들어 놔야 되는데 이 중간에 네타냐후가 껴버린 겨. 네타냐후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너도 나가 이 자식아 해가지고 네타냐후까지 지지율이 몇 프로로 떨어졌느냐? 예. 28%까지 떨어졌어. 와. 28%까지. 예. 근데 올해 선거예요. 10월 17일 날 이제 이스라엘 총선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정당은 이스라엘의 극우 정당하고 연정을 해가지고 네타냐후의 권력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타냐후 출마해가지고 예. 다시 총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감옥 가죠. 감옥 가요. 부패 혐의로 예, 지금 예, 감옥 예. 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합의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내에 극우 정당들이 전부 네타냐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네타냐후에 대해서 트럼프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타냐후가 꼬드겼잖아요. 뉴욕타임즈가 상세히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네타냐후가 꼬드겼다는 거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었고 트럼프도 그 말에 솔깃했어요. 예. 일단은 작년 6월달에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란을 다 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6일간인가? 근데 이란이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때 보니까 생각보다 이란의 저항 반격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어떤 반격 능력은 완전히 이제 약화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란 내부에서 계속 반정부 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에서 틀림없이 이제 또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이제 쿠르드족이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란 공격하면은 그 톡 건들면 그냥 바로 무너진다 했습니다. 근데 네. 네타냐후가 말했던 게 전부 다 오판이었잖아요. 사실과 다 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란의 저항 능력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예. 그 다음에 이란 내부에서 반정부 시위 일어나지 않았고 쿠르드도 동참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네 말대로 하는데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네타냐후한테 할 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 트럼프는 장사꾼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전쟁 대신에 경제라든가 물건 파는 상황회의를 통해 가지고 네. 질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가서 전쟁하는 거 대신에 거기다가 뭐 트럼프 타워를 짓든 말든 총탄이 화약 연기가 남은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낫다.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네타냐후한테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중동의 평화가. 예,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모델들을 성공시켜 가지고요. 예. 저는 가자로까지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자도 이렇게 재건해. 경제적 모델을 통해 가지고 가자도 재건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고립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뒤에서 또 움직이는 네. 그런 막강한 세력들. 유대교 자본들이라든가 뭐 전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네. 언론을 장악한 세력들이라든가 이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얽혀서 지금 새로운 판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모델, 그러니까 이란을 재건하는 모델, 이걸 가자로 확산시키고 또 북미 관계, 그렇죠. 북미 관계도 저는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나는 제일 지금 충격을 받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보는데 어. 일단 인민무력부장을 불러. 그다음에 총참모부장 너도 들어와 이 자식아. 이래가지고 야 우리가 인민혁명 수비대만 못하냐? 이란만 못하냐? 아니 저 이란 애들 우리가 미사일 옛날에 저 꿔주고 예. 가르쳐 주던 애들이야. 어. 근데 트럼프가 쟤들한텐 다 해주고. 우리는 안 해줘. 우리한테 2019년에 저거에 반에 반만 해줬어도 그럼. 팔자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딱 보니까 저런 파격적 양보 마시멜로가 막 쏟아져. 그냥 거기에다가 오렌지도 쏟아지고.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저 이모티콘이 막 쏟아지는데
우리는 이거에 반의 반만 해도 예. 그랬는데 옛날에 하부위안 다 만들어놓고 내가 뭐라 그랬어? 영변 다 사찰받겠다. 근데 영변이 어디까지냐 갖고 꼬치꼬치 따지기에 김여정 부부장이 가서 영변은 여기 전체다. 이렇게 했는데 안 듣고 트럼프가 가버려서 협상이 깨졌어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한 걸 해봤자 경제 제재 조항 몇 개 좀 빼주라. 이거하고 한미연합 훈련 좀 저거 걸리적거리니 좀 어떻게 해주라. 근데 트럼프가 해준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렇게 합리적이고 쉬운 안을 내도 안 들어주던 관계가 저 이란을 보니까 이거 뭐요? 어마무시하잖아. 저 핵사찰 받겠다고도 안 했는데 예. 양해 갔어요. 핵사찰도 없는데 저긴 왜 대고 우리는 안 되냐. 해주냐. 아니 그래서 조금 속이 그 기자회견 할 때 그 춘추관 기자들이 이제 남아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골프 제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부부 동반해서 골프하기를 하고 뭐 그 약속도 하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냐? 한국이냐? 미국이냐? 그러면 어나더 다른 지역이냐. 그래서 거기가 혹시 원산 갈마지구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었죠. 네. 사실은 너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란의 혁명 수비대보다 북한 인민군대가 훨씬 강해요. 그리고 이란의 신정 체제에 못지않게 북한의 네. 주체성에 기반한 유일 체제에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다녀보고 이란과 협상했던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은 어나더 북한이다. 이란은. 네.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오리지널리티는 북한에 있다. 그리고 북한 애들을 흉내낸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도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이냐면 호르무즈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호르무즈를 또 옮겨치고 전 세계를 겁박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북한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랄까 이런 거는요. 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하고 그다음 90년대 주한미군 장군 이야기를 가지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이 무슨 뭐 그때 김포로 뭐 서울을 편입시킨 어쩌니 말에 나왔을 때 네. 제가 어디에다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김포 편입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놀랍게도 박정희 대통령이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했냐면은요. 김포는 북한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 근데 김포가 수도가 되어버릴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담보 저당 잡히는 수도가 저당 잡히는 게 되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이제 한참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우리 이제 전쟁 위기설, 북폭설 뭐 이런 것들을 90년대 중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주한미 공군 사령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서울을 옮기지 않는 한 전쟁은 불가능하다. 너무 한국의 수도 서울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했거든요. 우리 서울하고 지금 휴전선하고 계리력 사령관. 계리력 아니었고 공군 사령관이 그런 적 있어요. 근데 6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지금 네. 북한이 전부 다 새로 개발한 600mm 대구경 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 전방 배치해놨어요. 사정거리 네. 한 400km 정도 날아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란이 호르무즈를 잡고 전 세계를 겁박한 것처럼요. 북한은 자신들의 대구경포라든가 미사일을 가지고 수도권 인구가 2천만 명이 넘고 대한민국은 국토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수도권 집중돼 가지고 수도권을 협박을 해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도쿄를 협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를 잡고 미국을 협박했던 것 같은 상황을 한반도 동북아에서 재현되게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북한이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북한 문제를 조금 나이브하게 생각하면은 이런 상황으로 재현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도 서울이 북한에 60km 가까이 있고 북한 애들이 옛날에 남북 회담할 때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말하는 그런 게 얘기 했었죠. 괜히 이제 하는 얘기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한 말이 아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 나서가지고 600mm 포를 전방 배치를 하면서 벽을 쌓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란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전쟁이 나면 무조건 이기고 이길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되지만은 네. 전쟁이 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이 필요 없는 상황을 필요 없는 만드는 상황.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쟁을 교훈 삼아야 되는 거는 예.
이란이 호르무즈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북한보다 더 약해요. 그런데 걔네들이 호르무즈를 잡고 핵을 가지고 있는 두 개 국가를 상대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라는 네. 핵도 없는 이란이 핵을 가지는 두 개 국가를 호르무즈를 잡고 상대를 했거든요. 네. 북한은 핵 국가예요. 핵을 가지는 국가가 우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담보를 잡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G7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협력하고 또 우리의 좋은 아이디어를 트럼프 대통령이 귀담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그 비핵화와 관련해서 비핵화 문제가 또 다시 이제 그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은 지난번에 그 한 EU 공동 성명에서 이제 비핵화 이슈가 다시 또 나왔기 때문이고 이제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하고 좀 다른 거 아니냐 이건 또 어떤 맥락인 거냐에 대한 이제 그 비판이 있었던 건데요. 아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을 한 내용을 보면 단계론으로 가는 거고 그쵸. 비핵화가 앞 단계가 아니고 그 그쵸. 선결 과제가 아니라는 거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해소가 다시 됐다. 수정이 됐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그 입장이란 건 다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어떤 그 포괄적 단계적 행동 계획이라는 네. 이런 어떤 그 프레임으로 가는 건데 네. 문제는 트럼프가 이걸 집중력 있게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 그다음에 트럼프는 북한을 아예 핵 보유국으로 그냥 그렇지. 말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 괜히 뭐 저기 이재명 대통령 말 갖고 길게 끌을 것도 없이 북한은 전략 목표가 북미 대화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런 건 관리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제 그 안보실 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차장에는 육군 장성 출신인 강건작 문재인 정부 때도 네.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3차장에는 송기호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그분이 승진 뭐 임명이 됐어요. 원래 이분은 뭐 원래 청와대에 잘 있던 분이고. 예, 있던 분이고 원래 네. FTA 전문가고 그래서 강건작 그 수석 저 1차장. 1차장에 대해서는 그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잘 아는 분일 것 같아요. 기념회도 같이 했고 지난주에도 통화를 했어요. 지난주에도 그런데, 통화. 예. 지금 뭐 책 낸다고 저보고 추천사 써달라는 건데, 근데 그거 네. 깜빡 잊고 안 써줬는데 그 사이에 발표가 난 그 거예요. 사이에 발표가 나버렸네. 그런데 예. 저걸 빨리 추천사 써줘야 이제 책을 낼 텐데. 큰일 그래서 났네. 나도 이거 마음이 급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예.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차장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러니까. 그거야 제가 딱 한 마음이 그게 정해져야 되는 거지 그 뜬 소문일 뿐입니다. 요래더니 예, 딱 갔어. 3일 지나니까 발표가 나왔어. 아주 속이 능구렁이 같은 사람. 이 양반 얘기나. 예. 그런데 이제 그 지금까지 쓴 책이나 여러 번 방송에서 토론을 해봤는데 네. 굉장히 어떤 그 문민 시대의 어떤 그 국방 개혁을 네. 주도할 수 있는 멘탈이 아주 좋다. 근데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검찰에 한 8번 불러다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후유증 때문에 정권 초기에 못 간 거예요. 원래는 그때 가기로 네, 되어 있었는데 얘기가 나왔는데 네. 본인이 이제 네. 가족들하고 인원하고 안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갈 사람이 간 거예요. 간 거다. 예. 근데 이제 강건작 차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이제 전작권 환수를 28년에 확고부동하게 환수를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투영이 된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아니 그 저 강건작 장군이 쓴 강군의 조건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전작권 얘기가 그 되게 많이 나와. 예. 엄청 신념화돼 있어 거기서. 예. 이거 전작권 없는 나라의 우리 군의 장교들의 수준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했는데 뭐 상식적인 얘기죠, 합리적인 얘기고. 네. 다만 그 우리 군을 내적으로 관찰하 내재적 접근법이거든 그 책이. 네. 그러나 이제 카운터 파트너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외교 정치 영역에서 좀 다뤄줘야 될 거고 이걸 내면화하는데 1차장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 그런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네. 예, 그런 것들 이제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오는 전작권 얘기도 그래요. 네. 이번에 국방수권법에서 미 상원에 이제 그 군사령관들 주한미군 사령관이 보고해서 오케이 해야
저 한국에 전자권 네.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이야기는 한국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트럼프를 의식한 거 아니냐. 트럼프가 막 그냥 떼주고 막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게 한국에 28,500명 주한미군 숫자도 유지하라고 그 법에 나와 있거든. 네. 그러니까 거기는 트럼프가 현상을 어떻게 변경하는 그게 두려워서 근데 오히려 한 마치 얘기가 국내 아니라. 언론들은 이 저기 뭐야 NDAA 그 국방수권 법안과 관련해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전자권을 안 주려고 아니, 그런 그런 것처럼 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이 뭔가 자율성을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살살 꼬시면 이거 나중에 둘이 또 네. 의기투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보고서 네. 그 법에다 조항을 넣는 거라고 의회가 할 좀 수가 견제를 있는 해야 거예요. 되겠다. 예, 예. 근데 미국 의회가 네.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 이런 어떤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네. 예산안을 책정하는 그렇죠.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예산을 국방 예산을 법에 의해 가지고 네. 책정을 하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2030년까지 90일에 한 번씩 보고해라 이렇게 말한 거는 일차적으로는 미국 행정부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겠다 그런 이제 김정대 의원이 이야기한 것 같은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내용에서 뭐 그렇다 해서 뭐 전자권을 한국에게 뭐 주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라든가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는 2030년까지는 안 주겠다. 이렇게 또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 내용에는 보고하라고 돼 있어요. 언제까지 뭐 전자권을 뭐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권을 그냥 전환하면은 그냥 의회에 보고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무슨 뭐 미국이 전자권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의회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걸로 보고 우리가 오히려 내용을 잘 갖추면은 의회와 협조를 얻어가지고 전자권 전환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강근작 장군하고 관련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전 뭐 강근작 장군이랑 같이 계속 근무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요. 오. 근데 이제 두 분 다 인연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강라인? 근데 강근작 장군하고 전자권에 대해서도 청와대 근무할 때부터 같이 여러 차례 토론을 계속하고 또 지난번에도 그런 토론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강근작 장군이 전자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도 강근작 장군하고 완전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권을 전환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은 지금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권 전환을 어떤 그 시기로 못 박을 필요는 없다. 또는 어떤 뭐 조건으로 못 박을 필요도 없다. 네. 현재 우리의 전자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미국하고 협의해 나가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 현지 야전군 사령관을 중시 여기니까 네. 주한미군 사령관의 의견이 중요하고, 근데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주한미군 사령관하고의 대화 협상을 통해서 전자권 전환에 대한 의견들이 모아지면은 이제 의회에 보고를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강근작 장군이 이제 지적하는 거는 전자권 전환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감이 떨어질 때까지 네. 그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자권 전환이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일 수 있고 네. 전자권과 상관없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자권 전환이 안 됐다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네.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을 하지 않는 게 또 문제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강근작 장군의 지적이라든가 인식은 군 출신으로서 실제로 군을 개혁해 나가고 한미 관계를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그런 인식을 하고 네.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안보실이 외교부, 그러니까 소위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 라인이 전체를 다 이렇게 장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차지하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강건작 장군처럼 국방 라인 그리고 또 민간 출신인 송기호 변호사 이제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외교 일색에서 조금 변화가 됐다. 그러니까 2년 차는 안보실에 좀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해도 되나? 근데 통일외교 안보 지금 라인에 청와대 그 안보실의 운영이나 이 전반적인 이재명 대통령 생각을 보면 일단은 위성락 안보실장을 신임한다. 네. 그러나 신임은 하되 견제받는
이 상황을 만들었다? 상황을 해서 오. 그래서 신임은 하나 예컨대 견제받는.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든가 예. 그 밖의 인물들로 하여금 위성락 실장을 견제하도록 이렇게 또 포석을 만든 깔았다. 체제예요. 그러니까 밑에 차장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외교관이라기보다는 네. 민간 통상 전문가 아니면은 군 출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포석을 해서 결국은 위성락 실장을 통해서 대미 외교와 어떤 그 북미 관계의 틀까지도 바라보는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외교부의 선고 라인에 어떤 그 너무 독식되지 않도록 견제받아라. 네. 이런 이중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3실장 체제는 올 연말까지는 간다. 그래서 이게 사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실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차장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를 아니 뭐 개선한다. 시스템은 계속 계속. 바뀌고 있는 거고. 네. 또 저렇게 어떤 그 강 장군은 자긴 청와대 안 가겠다고 직권 초에 그 하고 저 말레이시아 가서 쓴 책이에요 이번에 쓴 책도. 아니 근데 청와대 왜 안 가시겠다고 그런 아니 거예요? 그 검찰에 하도 불려가니까 가족 트라우마가 심해요. 그래가지고 전 정권에서 윤 정권 때 너무 불려다녔구나. 너무 불려다녔어. 그래가지고 권력에서 멀어져야겠구나 생각하셨구나. 이런 것 때문에 저기 뭐냐고 작년 여름 내 외국 가서 책 써가지고 온 거거든. 그런데 이제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잔이다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아니 1차장은 네. 어차피 군을 담당하는 네. 이제 국방부가 예산도 많고 영역도 넓으니까 예. 역대 1차장은 전부 다 군 출신 내지는 국방 관련 담당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3차장이 어떻게 된 거냐면 안보실에 이제 안보실장이 장관급을 했고 원래 지금까지는 차장이 1차장은 국방 담당하고 2차장은 외교와 통일을 담당하는 그래서 1, 2차장 체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3차장이 신설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앞 이제 이재명 정부 초기에 1기에 그 3차장은 외교부 출신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3차장 역할은 뭐냐면 어차피 외교 관련 업무는 2차장이 담당하거든요. 통일 관련 업무도 2차장실에서 하고 있고. 근데 3차장의 업무는 주로 경제 문화 외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외교부 출신으로 완전히 안보실이 장악돼 있어서 뭐 너무 외교부의 입김이 센 측면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기호 변호사를 원래 지금 경제안보 비서관이었는데 3차장으로 승진시켰어요. 그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3차장실의 역할을 제대로 해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연의 메시지 그러니까 경제안보도 하고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G7 순방과도 다 밀접한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G7 순방을 해가지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하고 네. 또 뭐 많이 좀 친분이 두텁게 보여졌잖아요. 그러면은 프랑스에는 유네스코 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7월달에는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거든요. 네네. 그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작년에 북한의 건강사안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포함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3차장인 거예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외교 이런 것도 3차장에서 담당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프랑스하고 우리가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뭔가 실마리를 풀어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에 G7 가서 G7 갔다 오는 길에 대통령께서 노마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티칸에 가가지고 또 내년에 세계 청년대회. 세계 청년대회가 지금 화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세계 청년대회 때 이제 교황님 방북하시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교황님의 방북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사안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황님의 방북은 속세 정권인 속세 권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고 천주교 내부의 교리에 따라 가지고요. 북한의 신자들을 만나고 북한의 그 어떤 교회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교황이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카톨릭 내부의 교리에 따라 가지고 카톨릭에서 결정하고 움직여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북한에는 사제가 없어요. 북한에 장청 성당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조선 카톨릭 협회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거는 노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 뭐 이렇게 뭐 의견을 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잘 만드는 이런 게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내년에 세계 청년대회가 열리면은 그러면 교황님이 이제 우리 한국에 오니까 그리고 교황님의 또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관 일을 하는데 이런 업무도 3차장실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차장실의 역할을 확대시켜가지고 지금 새로운 트렌드, 그러니까 문화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그 어떤 경제 안보라든가 이런 3차장실의 업무 영역을 확대시켜랄까. 우리가 새로운 안보 있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안보라는 게 뭐 어떤 사실은 3차장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중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보 영역들, 네. 뭐 재난이라든가 보건 의료라든가 기후 위기라든가 뭐 이런 영역들까지 네. 3차장실에서 쭉 담당해 나가서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도에 있는 거 예상되는 여러 가지 국제적 이벤트들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 평화의 무드를 살려 나가라는 그런 저는 그 대통령의 뜻이 이번 예. 인사에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긴 설명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안규백 장관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7만 5천 명을 넘어서서 상임위에 회부돼 가지고 심사를 받게 됐는데요. 핵심은 지금 방첩사를 해체하고 사관학교 통합한다는 겁니다.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이 7만 5천 명이나 된다. 예비역들이 많으니까. 예비역들이 다 반대하는 거야. 육해공이 다 반대니까. 육해공이 싹 다 반대한다. 다들 질 거니까. 그러면은 무산? 아니 그건 아닌 게. 자 사관학교 예컨대 육사로 얘기 들어보면은 네. 일개 학년 정원이 한 270명 돼요. 270명이면은 우리 종합대학 일개 과밖에 안 돼. 서울법대 한 500명 되죠. 연대 경영학과 한 500명 되죠. 모르겠어요. 그 절반밖에 안 돼. 그 정도 되나? 절반밖에. 그렇게 볼까요? 그러면 종합대학 일개 과도 안 되는 인원을 특수교육 시킨다고 근무자가 몇 명이냐 하면은 700명이에요. 어유 그렇게 근무자 훌륭하게 700명이고 근무자 700에 학생은 5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270. 270. 그런데 4학년이니까 1000명 된다고 치고. 예. 거기에 근무자 700명 넣고요. 거의 어린이집 수준의 그다음에 저기 학교장이 3스타고요. 생도대장이 1스타고요. 이야. 그러니까 각 군에 저기 퍼스타 다음 서열 1위가 사관학교장이에요. 아니면 작전사령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거기가 사성장군 진급되는 자리라고. 네. 그런 최고의 3스타를 거기 학교장이라고 갖다 박아 민간인 시켜도 되는데. 그런데 박아놓고 1년에 3천억 4천억씩 써요. 그 유지 비용이 좀 나가겠어요? 아휴, 그냥 돈이 국민 세금이 물이네. 그러면 물. 이걸 갖다가 육해공을 따로 해요 또. 그럼 1조 원이죠. 그러면 종합대학 일개 과도 안 되는데 거기다 1조 원에다가 빨리 합쳐. 거기에다가 빨리. 태릉의 그 부지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100만 평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주변에 승마장, 골프장까지 있어요. 네. 그다음에 군사보호구역 다 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아파트 줘봐. 서울의 집값이 뚝 떨어져. 서울에 뚝뚝 떨어져. 뚝뚝 떨어져. 집값이 뚝뚝 떨어져. 아. 예. 저거 지방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게 지난 대선 때 여야 공약이었어요. 근데 왜 안 보내는 거예요? 여야. 지방대학 된다고. 서울대학 육사가 지방대학 된다. 이거지. 그럼 안 되나? 격이 떨어진다 이게. 그다음에 왜 안 되냐? 동문회가 나서요 또. 육사 동문회, 해사 동문회. 예. 예? 주로 공사 그분들이 동문회. 지난 계엄 때 그 김용현 저 화환 보내주기 영치금 넣어주기 운동하시던 분들이 이번엔 또 일로 다 몰려오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비역들한테 이게 통하니까 수십 년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예. 이게 오히려 김용현 영치금 넣어주기 운동보다 세가 더 세. 거기 해공군도 가세를 했어요. 예. 네. 육군뿐만 아니라 육해공 싹 다 가세해서. 원래 이거 사관학교 통합은요. 예. 군이 먼저 낸 계획인 게 노무현 대통령 때 김관진 합참의장 때 그 당시에 김관진 합참의장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동성 높이겠다고. 예. 그 원래 그때는 저 정치권에서 뭐라고도 안 그랬고. 군 내부에서부터 합쳐야 된다. 그래서 특히 비효율적이다. 육사가 예. 그래서 해공군 합치겠다 그러니까 해공군이 두려움했던 거예요. 육사가 우리 먹으려고 한다. 근데 이번에 육사도 반대하네. 예. 이렇게 이게 아젠다가 일관성 있게 흘러온 게 아니고 그때 정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그러면 7만 5천 명이 아니라 750만이 반대해도 해야 되겠네. 아니 그런데 잠실의 육해공 투표장에 성적이 치마같이 두른
여성 한 명이 모든 걸 다 막아냈듯이 올다르크. 특히 이 군사적인 문제는 선후배로 강하게 뭉쳐 있는 이 공동체에서 딱 주류 집단이 반대하고 딱 목을 틀어지고 있으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 이거. 안 돼요. 그러더니 안규백 장관에 대한 정치 보복이 한다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방첩사 이렇게 해체하면은 간첩은 누가 잡느냐 이 얘기거든요. 예. 근데 지난 20년간 방첩사가 간첩 잡은 사례가 없어요. 간첩 주로 경찰이 잡지 않았어요? 아니 뭐 국정원도 그때 뭐 아니고? 국정원도 있어.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는 내란의 2차 여진이라고 봐요. 의제만 바뀌었지. 내란의 2차 여진. 당사자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예. 그래가지고 또 이제 반드시 이거는 안규백 장관이 넘어야 되는 고비다. 아니 통과시켜야 되는 고비다. 이거 대통령 핵심 공약입니다. 그래가지고 육군사관학교 저 안동으로 보낸다 그랬었잖아. 안동으로. 안동으로 가자. 안동으로 가가지고 그 유생들이 그 아마 잘 맞이해 주실 거예요. 네, 하여간 재밌네요. 어쨌든 그 막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실제로 군자랄 우리 김종대 저런 의원님한테 사관학교 들어보니까 같은 싹 다 내용을 확인이 날 수 저런 있어요. 권위주의 시대 사관학교 모델은 이제 남아 있는 나라도 없어요. 일본은 육사가 해체되고 일본 방위대학이 하잖아요. 네. 그냥 일반 대학이에요. 영국은 어떠냐? 대졸자를 뽑아. 그래서 6개월 교육시켜 장교로 임명하거든. 우리나라 학사장교 같이. 예. 그 사람이 영국군 주력이에요. 무슨 뭐 저 영국군 뭐 왕림 무슨 육군사관학교 그게 뭔가 봤더니 1년도 아니고 6개월짜리더라고. 1년도 아니고 반년. 네. 그 4년간 그 학사 학위자들을.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가가지고 뭐 저기 가입교 기간에 비인간적인 뺑뺑이부터 돌리면서 무슨 전공 선택해가지고 다 있어요. 토목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영학과, 철학과 이래 만들어가지고 뭘 경영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해. 그러더니 이제 군인을 만들어가지고 쓸데없는 거 잔뜩 교육을 시키는데 저 사관학교는 대학원 과정도 없어요. 그것도 특이하네. 그러면은 학문적으로 대학원 과정이 있어야죠. 뭐 화랑대 연구소라고 하나 있긴 있어. 그런데 그건 대학원 과정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슨 대학이 폐쇄적으로 꽝꽝 얼어붙어가지고 상금제 돈이 해가지고 지들끼리 특수한 문화 만들어가지고 네. 학문적인 거 군사학위 발전하려면 대학원은 왜 없습니까? 왜 박사는 없어요? 그러네. 미국의 존 미어샤이머, 스테판 왈트 다 웨스트 포인트 출신 저 세계적 석학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육사 나와가지고 난 세계적 석학 됐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네. 본 적이 없어. 예, 내가. 김종대 의원님 편만 딱 보면 그 7만 5천 명 서명하신 분들 참 창피할 것 같아요. 명구스러울 것 같아요. 딱 떨어지는 해설 이런 것만 어떻게든- 잘해. 이런 것만. 그러니까 이런 건 민간인 출신인 저니까 얘기하지. 그러니까 육군사 그 저기 총장으로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가서 싹 그러니까 이런 건 예비역 개방직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비역 그리고 개방직으로 바꿔라. 이제 예. 딱 해서 그 예. 저기 현대적 민주적 군사 교육 기관이 돼야지. 맨날 육사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벌써 우리나라 쿠데타 몇 번째입니까 지금? 한 학교 출신. 아니 난 웃기는 게 예. 나는 특정 학교 한 학교 출신이 쿠데타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건 정말 처음 봤어. 예. 일본에 옛날에 육군대학 출신들이 했거든. 예. 그래서 저기 저 대신들 막 패버리고 천황을 옹립해서 왜 하잖아요. 그런데 전후에 그거부터 해체가 되는데 우리는 무슨 뭐 지금까지 육사가 생긴 이래 12.12, 5.17 거기에다가 이번에 저 12.3까지 아이고 주기적으로 쿠데타를 해요. 그러니까 박정희 때부터 시작해 예. 지금까지. 그 원흉이 육사. 육사 그러니까 한 한 학교. 예. 해체해야 학교 된다. 한 개가 해체해야 된다. 예. 양규백 장관한테 힘을 좀 실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예, 해체의 한 길로 통합의 한 길로 가시길 바란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그 종합을 좀 해드리려면 지금 카타르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입니다. 그 성명에 따르면 지금 이번에 양해각서에 따른 당사국들은 중재 과정에 대한 정치적 감동을 담당할
고위급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는 것이고요. 이 고위급 위원회는 60일 안에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에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양해각서 5항에 규정된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고 또 사고 및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국 간의 직접 통신선도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측은 미국과 이란이죠. 양측은 레바논 공화국에 설치되고 중재국들이 지원하는 분쟁 방지 연락 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 종료 조치가 양해각서에 따라서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조처고 이번 협상은 남은 기간 내내 계속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지금 공동성명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이 공동성명에 따른 여진이나 파장은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조금 더 취재해서 내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긴급하게 나온 속보가 있긴 했었는데요. 이것만 간단하게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중국이 아까 보니까 중국이 그 로키드 마틴을 포함해서 40몇 개에 해당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조치를 했던데 잠깐만요. 제가 아까 보다가 놓쳤는데 그거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조치가 중국으로부터 나와서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제재 되냐. 조치 같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조달 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갑자기 왜 이런 조처가 나온 건가요? 그건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미국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적인 조치들을 강화시켜 가지고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시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미국 네. 입장에서는 그 히토류가 미국의 중국에 걸려 있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이제 중국은 미국의 첨단 기술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중국이 필요로 하는 건데 그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중국에 의존해 가지고 중국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라든가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또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중 사이에 지금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과 그다음에 미국 그 정부가 중국과 협상하려는 것과 이걸 가지고 서로 간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제재에 맞서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중국이 치고 들어와서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는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끝나지 않네요. 미중 간의 그 무역 분쟁 갈등은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어쨌든 넘버원이 되기 위한 각축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시 14분 지나고 있어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요, 뭐 특별한 것보다도 네, 이제 그만 좀 싸우세요. 아주 보기 안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니 아우 힘들어. 지방선거 때 네. 우리끼리 싸우다가 이제 그 승리를 저쪽에 헌납해서 우리가 좀 부끄럽고 속상한 건 알겠는데 그 화풀이를 지금 하면서 8.17 전당대회까지 끌고 가겠다고? 야, 어쩌면 이렇게 괘씸하고 아주 어이없는 발상들을 하십니까 그래?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그만들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내용은 훨씬 더 과격해지고 있어서 좀 걱정은 좀 됩니다. 근데 참 취재 편의점이 이러다 공멸합니다. 취재 편의점이 걱정이에요. 네.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취재해서 저희가 열심히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동접이 저희가 많을 때는 동접이 5만 6만 이렇게 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최고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뭐 저희들 한눈 팔고 그러지 않고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어제 함세웅 신부님 미사를 다 갔다 왔어. 어떤 자, 이 해법이 또한 있을까? 지나갑니다. 그럴까요? 다 지나가고 예.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이런 트집 잡고 싸워놓을 시간에 세상은 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미래가 우리한테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마음을 열고 그걸 들을 준비를 하고 새로운 과제를 재구성해서 정치의 품격을 다시 세워야지. 그 지나간 얘기를 10년 전, 20년 전까지 다 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래로 나가는 걸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시간에 차라리 장자나 노자를 읽으시라는. 오, 중요한 제안. 정치권의 오래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누군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보는 분열 때문에 망하고 보수는 부패 때문에 망한다. 근데 그게 사실은 어느 시점에서 그게 바뀌어졌었어요. 바뀌어졌다는 거는 바뀌었다기보다도 적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제 보수가 분열하고 보수가 부패하고, 그러니까 보수는 분열과 부패의 상징이었고 진보는 오히려 이제 연대가 준 진보의 굉장히 소중한 가치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대하고 단결하고. 그런데 이제 다시 지금 진보가 분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렇게 지금 막 거친 언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감하지 않고 거친 언어들은 옛말에 이런 이야기에서 못을 받고 못을 빼더라도 못 자국은 남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거친 언어들은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가 사용했던 이 언어들이 후과로 크게 남을 거다까지 우리가 생각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상처로서 오래 남는데요. 공감의 힘은 제가 이제 어제 그제 DMZ 일대를 다녀오면서 느끼는 건데 자연은 세월이 만나면은 엄청나게 위대한 힘을 발현하더라고요. 자연과 세월이 만나면은. 근데 그 자연의 힘 못지않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이 저는 공감의 힘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못질을 하면은 그 자국이 오래 남아서 상처가 계속 되지만 공감의 힘은 자연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인간이 가지는 힘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 편의점 응원합니다. 취재 편의점 힘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의견들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좀 쉴까? 최욱처럼. 뭐 그것도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저희가 했습니다. 글쎄 한번 라이브 폴을 걸어봐야 되겠네. 네, 라이브 폴을 걸어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저희가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부 이제 1년 됐고 본격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 개혁의 골든 타임이고 28년까지 큰 선거가 없어서 그야말로 촛불혁명 정부 때 정말 했어야 됐지만 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개혁 과제들을 2기 촛불혁명에 해당하는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국민적 지지와 응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지금 막 정부를 흔들고 대통령 비판하고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정말 이렇게 되면 분열하느라고 할 일을 못한다. 결국 그 후과는 우리 국민들이 또 긴긴 겨울에 길바닥으로 나가서 이번에 뭘 들어야 돼? 촛불 응원봉 이젠 또 뭘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정치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갈구한다면 갈등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냉정하게 정책, 의제, 노선 이걸로 갈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저희가 취재 편의점이 공론의 장이 되어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드릴 터이니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끝간데 없는 험담 이런 것은 정말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